네, 당뇨나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다른 질환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면 지금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병 혹은 약을 미리 말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나 음식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 고혈압 환자들이 있는데 또 골치가 아파서 소염 진통제를 우리가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에 따라서는 이게 혈압을 더 올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당뇨병에 여러분들이 감기약은 아주 안정하다고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이라든지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의해서도 우리가 먹는 약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조차도 내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 또 다른 어떤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네. 약은 반드시 물로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절대로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는 오렌지 주스, 우유, 뭐 자몽 주스, 뭐 커피 이런 걸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점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은 여하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걸 기억하지 말고 물하고만 먹어야 됩니다. 네. 생수요. 이것만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음료수 중에서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몽 주스입니다.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오렌지 주스 또는 포도 주스 이런 다른 음료수들도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몽 주스입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옛날에는 저희 한국에서 자몽 주스를 수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자몽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여성분들 중에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 옛날엔 잘 모르는데 자몽 주스를 먹고 약을 먹었더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자몽 주스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자몽 주스에 있는 물질하고 약하고 서로 작용을 해서 사망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몽 주스는 특히 다른 것들도 안 되지만은 자몽 주스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약 먹으면서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약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네네. 예, 무조건 자몽 주스는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술입니다. 술. 네. 술하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은 술이 덜 취해요. 그 뜻은 흡수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스피린 같은 것들도 밥하고 같이 먹으면은 흡수가 좀 덜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겁니다. 흡수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통제를 먹었다, 그럼 내가 빨리 머리가 아픈 것을 없애주고 싶다 그럴 때는 밥하고 같이 먹으면은 좀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이제 견뎌내야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술과 아니면 뭐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약사분들이 이런 말을 주로 하시잖아요. 술과 카페인 음료 피하세요. 과연 알코올이나 카페인, 이 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약을 복용하면서 알코올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진통제를 먹으면서 알코올을 먹으면은 위장관이 더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속이 쓰리게 되겠죠. 또 레놀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은 제일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이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먹은 다음 날 머리가 아프죠. 술을 먹은 다음 날 머리가 아프면은 진통제로 를 찾게 되는데 절대로 금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또 간이 좀 나쁜 사람이라든지 술 먹은 다음 날 간이 지금 무리를 하고 있죠. 알코올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레놀을 먹으면은 간에 손상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술 먹고 다음 날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 있죠. 당뇨병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술을 같이 먹으면은 혈당이 저하돼서 어지럼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상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페인도 실제적으로는 카페인이란 물질 자체는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그래서 해충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런 물질이 카페인인데 이런 카페인은 굉장히 다양한 그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인을 커피를 마시면은 여러 가지 작용을 느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그렇죠. 각성 효과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변이 마르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나 또 여기 중요한 게 이 카페인을 먹으면은 진통 효과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통증이 좀 사라지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진통제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카페인을 갖다가 많이 마셨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하루에 커피 100잔 정도 먹으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100잔까지는 안 마시겠지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약들이 보면은 이 카페인을 함유한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제에 보면은 진통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카페인을 같이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이런 그 음료수, 바카스니 이런 데도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되면은 카페인이 과다 섭취가 되겠죠.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한다든지 또는 잠이 안 온다든지 또는 안절분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들은 원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커피 먹는 것을 내가 좀 자제해야겠구나 해서 조정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카페인을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궤양이나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들이 속이 쓰리니까 약을 먹죠. 십이지장 궤양 또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더 자극을 해서 이런 그 치료 효과를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 장애나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절대적으로 좀 삼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네. 알코올이나 카페인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저희 진통제나 연고 같은 거 집에 많이들 상비해 두고 계시는데요. 이 집에 남아있는 약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또 폐기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식도 습기가 많은 데든지 더운 데 놔두면 상하죠. 약도 똑같습니다. 약도 잘못 놔두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게 되니까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또 상한 물질이 독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보관 장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은 뭐 때문에 잘 분해가 되느냐, 잘 망가지느냐, 잘 분해가 되느냐. 빛이죠. 빛하고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습도. 그 이외에도 있지만 주로 이 세 개가 가장 큰 그 역할을 합니다. 직사광선은 절대로 피하고 그다음에 온도는 적절하게 좀 서늘한데 그다음에 건조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도 생깁니다.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온도는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습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복용이 끝난 약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약국에 갖다 드리면은 거기서 다 수거를 알겠습니다. 해갈 것입니다. 네. 평균 65세 이상 우리나라 환자들 보면은 한 약을 6개 정도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으냐? 약물끼리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이 먹은 분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원래의 자기의 지병에 의해서 일어난 줄 알고 그 부작용을 잘 모르는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약을 2인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양적으로 2인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약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또 한 작은 생명체가 또 약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작은 생명체가 약을 해독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사실 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첫째, 그 애한테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임신했을 때에 폐기형이 생기는 거죠. 약을 먹으면은 이상한 애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제일 문제죠. 네. 특히 이게 언제가 제일 문제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임신 초기에 한 3주에서 한 8주 정도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장기가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약을 먹게 되면은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고 네.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는 그 수유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유부의 경우도 약국에 와서 또는 병원에서 반드시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약사와 환자분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건강한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마디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의사, 환자, 약사 모두 간에 서로 상호 신뢰하에서 서로 소통을 잘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하고 약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은 그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환자하고의 소통하는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제일 좋은 약사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 내가 먹고 있는 약 어떻게 복용해야 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지 이번에 잘 체크해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곳 한번 찾아보시죠. 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이지드러그 사이트에 보면 말이죠. 약의 효능뿐 아니라 주의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약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남대학교 약학대학 용철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